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로이론 강의를 맡은 양진목입니다. 일단 이제 먼저 강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회로이론 이번 강의는 제가 재작년까지는 이제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를 이제 분리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이제 회로이론이 이제 그 좀 전략 과목이어가지고 고득점을 하는 게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기본 강의랑 중급 강의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되고 또 문제도 가끔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패스 페이지로 바뀌면서 일단은 이제 그 50점만 넘으면 되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는 방법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방어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점차 좀 그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라든지 또는 문제 숫자 같은 것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 작년 기출 문제를 보면은 쉽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쉬워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조금 이제 그 문제 출제되는 걸 보면서 거기 맞춰가지고 조금 내용을 이제 좀 방어적으로 하더라도 무리가 없게 따라가려고 그렇게 이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이론 그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회로이론은 그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수학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학 공부할 때 제일 피해야 되는 게 눈으로 푸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예제 보고 문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회로는 이제 특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 이제 손으로 이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계산은 이제 계산기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TI-89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TI-Nspire 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계산기 무료 특강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무료 특강으로 이제 계산기 강의가 제공이 되니까 이 수업 시간 중에는 뭐 특별히 이제 계산기 부분은 많이 할애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싶은 부분만 이제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수업 들으시기 전에 제가 아마 그 전 시간에는 항상 이제 계산기 어느 명령어까지 한번 이제 익혀서 와달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그거 좀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계산기를 쓸 일이 없고 이제 내일부터는 계산기를 쓸 텐데 이제 내일 오시기 전까지 이제 TI 엔스파이어를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계산기 강의 찍은 게 한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그 솔브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솔브라는 명령어까지만 일단 좀 익혀서 오시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이제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어서 뭐 적분하고 이제 미분 방정식, 그다음에 복소수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은 이 솔브라고 하는 명령어까지만 이제 익히셔서 오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회로이론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좀 기본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교재 1장에서는 이 회로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는데요. 뭐 전압, 전류, 전력이란 게 뭐냐, 이런 거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부호 규정이라고 하는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회로 해석 기법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간단한 회로 해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반 물리에서 이제 직렬 연결일 때 뭐 전압 분배 법칙, 병렬 연결일 때 전류 분배 법칙, 이제 그 다음에 그 뭐 휘스톤 브릿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당 부분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이제 회로 해석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는 굉장히 좀 기본적인 수준의 이 해석 방법을 다뤘다고 하면 이제 교재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전기 전자공학 할 때 이제 필요한 해석 기법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크게 이 기본이 되는 것들이 두 개인데 마디 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망전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2장에서 다룬 이 방법은 2장에서만 써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뭐 이제 페이저 회로라든지 라플라스 회로라고 하든지 그래서 2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계속 이제 그 연속성을 가지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2장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전원 변환이라고 하는 것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첩의 원리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듣는 용어일 수 있는데 태분원 등가 회로 이런 것들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이제 이런 것들도 다룹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부에서 이 회로 이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태분원 등가 회로 최대 전력 전달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2장에 있는 것들은 다 빠짐없이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경우는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소자 이 L하고 C가 존재하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제 코일하고 축전기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제 좀 중요한 성질들을 살펴보고요. 이 회로에 이제 코일이나 축전기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 회로 방정식을 세울 때 반드시 이 미분 방정식 형태로 이 회로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 풀이법을 알아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공학 수학에 있는 미분 방정식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회로에 딱 필요한 미분 방정식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잘 이제 연습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미방하고 이제 2차 미방 푸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회로 이론 교재를 보시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사실 회로 교재는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분 방정식 풀이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회로 이론 기출 문제를 보면 기존에 이제 회로 이론 교재에서 물어보는 걸 좀 뛰어넘어서 직접 수험생들한테 미분 방정식을 풀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또 미분 방정식을 풀면 좀 더 깔끔하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회로 이론 교재에서 뭐 닐슨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3장까지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시간 t 영역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영역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은 뭐 이제 끈기를 갖고 풀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긴 한데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푸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번거롭고. 그래서 이 3장 후부터 이 4장부터는 전압 전류를 구하되 미분 방정식에 의존하지 않고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전압 전류를 구하되 이제 실제적으로 미방을 푸는 결과를 얻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은 이제 제목이 정연파 정상 상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연파 정상 상태라고 하는 말은 어떤 회로가 딱 있으면 여기에 상가감소를 막 걸어줘요. 그럼 이제 상가감소를 걸어주고 잠깐 기다리면 이 회로의 모든 전압 전류가 이제 정연파, 사인, 코사인파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전압 전류를 이제 구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 전류가 정연파인 경우에는 우리가 미방을 푸는 대신에 복소수를 도입을 해서 전압 전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이렇게 그 정연파에 대응하는 어떤 복소수를 도입을 하는데 이 복소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페이저 어떤 복소수 다루는 연습을 좀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4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일단 복소수 페이저를 이용해서 전압전류 구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뭐 전력 계산도 하고 또 기타 조금 심화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4장에서도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물리에서는 그냥 P = VI라고 하는 이 공식 하나로 해결이 다 되었지만 이제 회로 이론에서 정연파가 인가된 경우에는 이 정연파 삼각함수가 갖고 있는 주기성 때문에 이 전력의 종류를 좀 세분화시켜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피상 전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전력 개념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죠. 평균, 무효, 복소, 피상.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로에서 어떤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면 뭔가 그 전력을 전달할 때 이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무효 전력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그 전력을 전달할 때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역률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루게 되고, 또 2장에서 최대 전력 전달을 우리가 다루지만 이 정연파 정상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대 전력 전달이라고 하는 또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둘 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이랑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삼상회로라고 하는 것도 다루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변리사 시험 기출에 삼상회로가 나왔죠. 요거는 이제 좀 쉬운 말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전신주가 이렇게 있으면 왜 전기줄이 이제 세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이 삼상회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이거 라플라스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도 어떤 전압 전류를 구할 때 미방을 풀지 않고 전압 전류를 구하는 건데요. 이 페이저법이라고 하는 거는 유용하긴 하지만 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정연파가 걸렸을 때 그때만 국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연파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좀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회로에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이제 전압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전압 전류 계산하는 거, 요거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수학을 알아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공학 수학을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 아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계산기가 대부분 많은 걸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만큼 이제 그 계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전압 전류 구하는 거를 이제 다룬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조금 좀 레벨업 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달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 전달함수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임펄스 응답, 요거는 용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임펄스 응답, 스텝 응답, 그 다음 컨볼루션, 주파수 응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이제 그 회로를 해석할 때, 즉 전압 전류를 구할 때 라플라스 변환까지만 아시면 이제 전압 전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르는 기법은 없다. 필요한 기법은 다 우리가 이제 그 섭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달함수부터는 이 회로 해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로를 입력과 출력이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 본다는 거죠. 시스템. 그래서 조금 이제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이 주어졌을 때 이 회로가 이제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 필터라고 하는 개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를 주파수 분석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 이제 어떤 필요로 하는 주파수 성분만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뭐 버리고 치유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 6장 필터는 주파수 선택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로가 다 같은 게 아니라 이 회로가 특별히 잘 이제 통과시키는, 잘 취급하는 어떤 이 주파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마다 차별을 한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유도 결합 회로가 나오고, 예, 요거는 그냥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로 두 개가 이게 물리적으로는 전혀 격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전기줄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공간적으로 딱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이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자기장의 변화를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음으로써 이 A 회로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기적인 상황을 이 B 회로까지 전달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물리에서 변압기 정도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데 회로 이론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환, 이 두 개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개념을 이제 그 적용을 한 건데, 이제 풀이의 급수는 주기함수가 들어왔을 때 적용되는 기법이고, 풀이의 변화는 비주기함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개념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풀이의 급수의 경우에는 이 정연파 정상 상태에서 이 페이저 기법을 확대해서 쓴 것이고, 풀이의 변화는 라플라스 변환을 확대해서 썼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째가 이제 투포트 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회로가 있으면 이렇게 이 입력 포트가 있고 여기 출력 포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떤 회로 내부의 구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느냐, 또는 뭐 이 입력 단자의 전압 전류와 출력 단자의 전압 전류가 어떤 식으로 매개가 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로가 이제 수행하는 기능이 어떤 건지 이제 연구하는 게 이 투포트 회로의 이제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앞에 한 절반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회로를 해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 라플라스 변환이 끝나고 이 뒷부분부터는 이 회로 해석보다는 이제 회로를 입력과 출력이 있는 이제 시스템으로 놓고 이제 그 접근하는 그렇게 내용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뒷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 이론 교재에 따라서 조금씩 뭐 다루는 내용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거의 그 이 뒷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는지 뭐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교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오늘은 이제 다루는 내용들 중에서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것들은 많이 없고 이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제가 이제 첫 시간은 그렇게 빨리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회로 이론 공부를 하시다가 그 의문을 갖는 내용들을 잘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요 1장에서 다루는 요 기본적인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들은 이제 좀 읽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읽어보시고 또 문제 푸실 때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잘 곱씹으면서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회로 이론 하실 때는
이제 전혀 다른 300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냥 100문제를 3번 푸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학 문제랑 거의 비슷해서 처음에 풀이가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제 문제 좀 보시고 생각하시다가 뒤에 답을 보고 그냥 풀이를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풀이를 외우시고 쭉 진도를 나가시다가 그다음 다시 이제 복습을 하실 때는 내가 요거를 처음 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좀 풀어보시고 답을 맞추시면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나면 되게 이제 좀 지식이 정착이 잘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다음 또 다른 뭐 중급용 문제집이나 이제 모의고사를 푸시면 되는데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게 실전 시험이랑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 강사님들 걸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똑같은 이 개념과 관련된 거지만 이게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출제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어떤 출제자가 매년 정해진 게 아니라 랜덤으로 어떤 교수님들끼리 돌아가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회로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이제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지 그거를 직접 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모든 회로 이론 GS 강의를 실강으로 듣는 건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해서는 어쨌든 문제지라도 구해서 혼자 이렇게 좀 풀어보시고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 기본 강의에서 제공되는 문제들하고 교재 열심히 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기출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GS 문제도 좀 다양한 선생님들 거를 좀 푸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S 같은 경우는 이제 풀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씩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지엽적인 것도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적절히 이제 제거를 하시면서 어쨌든 그래도 좀 다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기본 강의 1장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먼저 4페이지를 보시면 이 회로이론의 기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회로이론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대학원에서 이제 구술 면접 같은 거 할 때 가끔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제 개념과 관련된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전기 현상을 해석하려면은 이게 전자기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뭐 맥스웰 방정식 같은 거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델 연산 같은 거 요거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자기학을 쓰게 되면 이 공간과 관련된 x, y, z 여기다 시간과 관련된 t까지 표시하면 최소 이제 4개의 변수를 이제 다뤄야 됩니다, 최대. 근데 이제 이 벡터 해석을 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려면 주어진 문제 자체가 이제 대칭성이 있거나 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어떤 수식 전개가 심플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좀 깨끗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자기학이 적용되는 그 상황에서 이 3가지 가정을 하면은 이 전자기학이 아니라 어떤 회로이론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즉 벡터 캘큘러스가 아니라 그냥 대수적 방법, 즉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본다면 이 벡터 캘큘러스에서는 x, y, z, t, 즉 공간에 관한 거, 시간에 관한 거 이렇게 4개의 변수가 있는데 이 회로이론으로 넘어오면 공간에 관한 건 다 없어지고 오직 t에 관한 식으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변하는 요인이 이제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회로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이제 어떤 거냐?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3가지가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첫 번째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자, 먼저 1번이 전기 효과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순간적으로 전파된다. 이 전기 효과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자기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기파.
그래서 뭐 전원이 바뀌거나 또 회로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있죠. 뭐 스위치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그런 변화 상황.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다 전자기파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 순간적으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어떤 신호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어떤 그 신호 이동에 걸리는 시간은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즉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결과가 바로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가 이 시스템 내, 회로 내의 각 소자의 저장 전하량은 항상 0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면 그럼 축전기는 뭐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축전기가 왜 이 전하를 저장하는 거여서 분명히 이제 축전기가 뭐 3쿨롱도 저장하고 5쿨롱도 저장한다고 하는데 이 뭔가 이번의 기술은 뭐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축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Q쿨롱이 저장된다고 할 때 반드시 플러스 극판에 플러스 Q, 마이너스 극판에 마이너스 Q 이렇게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가 저장된 상태를 이 Q쿨롱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트 차지, 이 알짜 전하량을 구해보면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2번은 별로 안 어렵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이제 시스템 내의 각 소자들 간의 자기적 결합은 없다. 요거는 어떻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냐면, 자기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자들끼리 어떤 자기장 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이 소자 내의 어떤 전압 전류가 변화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소자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소자의 전류 I1, 2번 소자의 전류 I2가 흐르면 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1번 소자 주위에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자기장이 이 공간을 퍼져 나가서 이 2번 소자에 영향을 미치면 이 2번 소자에 흐르는 전류나 전압이 이 B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I2 역시 자기장을 발생시켜 가지고 이 1번 소자의 전압 전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이제 이 소자들 상호 간에 자기장을 매개로 해서 이 전압 전류의 변화를 받는 그런 것들을 이 소자들이 자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회로에서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럼 이것의 예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 이 변압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공간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두 회로가 있을 때 그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 자기장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압기를 다루기 전까지는 이제 자기적인 결합은 없다라고 이제 그냥 전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번인데요. 그 이제 전기 효과가 순간적으로 전파된다는 거의 의미를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개념이 중요한데요. 자, 이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냥 그렸는데, 지금 이게 이제 좀 일종의 사고 실험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 4V짜리 전화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수히 긴 도선을 만들어 가지고 달에다가 1옴짜리 저항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 스위치가 딱 열려 있다가, 요거는 교재 없는 그림이에요.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건데요. 이게 이제 T가 0일 때 스위치를 딱 닫습니다. 즉 4V로부터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책상 위에다가 한 뭐 몇십 센치 이내의 거리에서 4V 1옴 1옴을 닫는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그 전기 신호가 굉장히 빨리 전달되니까 이 스위치를 닫는 순간, T = 0인 순간에 바로 이제 1옴 1옴이니까 여기 2V가 바로 딱 생기겠죠. T가 0일 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구하고 달이 거의 한 40만 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더라도 이 스위치가 닫혔다는 이 신호가 이 달에 있는 저항까지 이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빛이 뭐 전자기파의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라고 하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데, 이게 40만 킬로미터면 적어도 스위치를 닫고 조금 기다려야지 여기가 2V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신호가 전달을 할 때 이 어떤 신호 전달에 필요한 어떤 그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는 이 신호가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지구에서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으면 바로 T가 0일 때 얘가 0V에서 2V로 점프한다는 거, 변한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죠. 즉 원인이 있으면 바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과 결과가 이제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논리적인 순서는 있습니다. 원인 결과. 그런데 원인이 생기고 나서 결과가 생기기까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는 이제 원인 결과가 있지만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차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전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에 없는데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체적 수식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쓴 거는 이게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파동 방정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 그 지금 그 기준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x축이 있는데 여기서 x만큼 떨어진 지점에 파장이 람다인 어떤 이 파가 진행을 할 때 이 시간 t에 따른 이 파의 진폭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1차원 파동 방정식을 쓴 겁니다. 네. 이제 어떤 요거는 x축 성분이 1차원이죠. 그래서 이건 x 좌표고 시간 t에 따른 진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람다가 파장입니다. 그런데 이 x가 람다보다 충분히 작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이 회로의 물리적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이 x보다 충분히 크면 지금 이 1차원 파동 방정식은 변수가 x하고 t 두 개지만 얘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따라서 마치 변수가 하나인 일변수 함수로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x, y, z, t 이 중에서 공간과 관련된 x, y, z는 없어지고 시간 t만 남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로지 시간만 문제가 되고 이 소자가 몇 cm짜리를 썼느냐, 이 회로의 크기가 얼마냐, 뭐 전원부터 부하까지 길이가 얼마냐 이런 물리적인 내용들은 다 무시할 수가 있고 오직 이제 시간 t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회로의 모든 소자가 이 회로 전원이 있으면 전원에 딱 그냥 다 붙어가지고 그 한 몸뚱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전원이 변할 때마다 그때 그 이제 변화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전제가 가능하도록 이제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이제 물리적 크기보다 충분히 큰 이런 회로를 뭐라 그러냐면 집중 정수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럼프드 파라메타 서킷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집중이란 말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이 그 이제 중력에 대해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중력은 일반 물리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뉴턴 같은 사람은 이 만율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격 작용이라고 해서 이 힘이 즉각 전달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이 만일에 갑자기 딱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 뉴턴 생각에 의하면은 이 태양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정보가 순식간에 이제 지구에 도달하니까 이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에 지구가 바로 요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이탈을 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빨라도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태양이 갑자기 없어져도
그 갑자기 없어졌다는 정보가 지구까지 도달되려면 뭐 8분 몇 초인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태양이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지구가 한동안은 궤도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신호가 도달하면 그때 이제 궤도에서 이탈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신호 변화가 즉시 전달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 뉴턴 생각하고 이제 그 일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태양이 바로 없어지면 그 순간 이제 이게 지구가 궤도를 이탈한다는 건데, 근데 만일 지구가 이제 태양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하면 이제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 거의 바로 지구도 궤도에서 이탈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 회로의 모든 소자들이 이제 전원의 다 한 덩어리로 이제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집중 정수 회로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제 X, Y, Z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T만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이제 회로에서 많이 쓰는 주요 단위, 그 다음에 10의 거듭제곱이 있는데, 이 회로에서 보시면 이제 헤르츠라든지, 그 다음에 암페어 볼트, 요거 S는 지멘스라고 읽습니다. 요 소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크를 나타내죠. 시간, 초. 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그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그 사람 이름에서 비롯된 단위는 반드시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헤르츠도 사람이고, 이 앙페르도 사람이고, 볼타도 사람이죠. 지멘스도 이제 독일 전기회사 그 형제 지멘스 형제의 그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대문자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로에서 10의 거듭제곱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10의 6승 메가, 또 10의 3승 소문자 킬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소문자 m 밀리,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은 이제 그리스 문자 뮤를 써서 마이크로,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은 소문자 n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이제 소문자 피 써서 피코. 이렇게 6개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그래서 따로 뭐 외우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로 이론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압, 전류, 전력이 어떤 거냐. 네. 자, 먼저 그 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전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라는 거는 이제 I라고 쓰고 정의가 dT분의 dQ. 즉 단위 시간당 이제 전하량의 변화 이렇게 돼 있죠. 단위는 이제 사람 이름 앙페르에서 따와서 암페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회로 이론에서는 이 전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화살표를 이용합니다. 화살표. 그럼 이제 이렇게 어떤 소자가 있고 이 동그라미는 우리가 단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A 단자에서 B 단자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A에서 B 단자로 I 암페어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안 어렵죠, 그렇죠? 일반 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똑같은 표현 방법이지만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또 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면은 대신 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B에서 A 단자로 마이너스 I 암페어가 흐른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 그냥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향 바꾸고 이제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 요게 나중에 이제 식 세울 때 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볼 텐데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로 어떤 그 공간 내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제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Q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이렇게 주어진 경로를 따라 가지고 B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Q 쿨롬의 전하를 A에서 B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W 이퀄 FQ 이렇게 그 전하에 관한 함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 전하의 변화량에 대한 에너지의 변화율, 요거를 우리가 전압 V라고 하는 겁니다. 즉 V 이퀄 dQ분의 dW. 즉 에너지를 Q로 미분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요게 이제 전부 상수라고 하면 V 이퀄 Q분의 W인가요? 이렇게 일반 물리에서 나오는 이런 식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게 뭔가 이제 그 전기장에서 이 Q 쿨롬의 전하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력장에서 M 킬로그램의 어떤 질량을 옮기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전압에 대해서는 그 위치 에너지랑 매칭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압을 표현하는 거는 화살표를 쓰기도 하지만 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A 단자에 플러스 극이 붙고 B 단자에 마이너스 극이 붙으면은 이 마이너스 붙은 쪽이 전압이 낮은 쪽이에요. 그래서 이 A가 B 단자보다 V 볼트 전압이 높다. 요거를 이렇게 이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압 극성을 바꾸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럼 요 그림을 보면 B가 A 단자보다 마이너스 V 볼트 전압이 높다. 이렇게 또 씁니다.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압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는 없는 건데요. 이제 그 전압 상승, 전압 강화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일단 우리가 그 방정식을 세우거나 어떤 그 회로 설명을 읽을 때 이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전압이 이제 낮아진다는 건데 이거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 회로의 어느 소자의 전압 극성이 플러스인 단자에서 마이너스인 단자로 이동하는 경우, 이때는 전압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어떤 소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즉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할 때는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이때는 V만큼 전압이 낮아졌다. 즉 전압 강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요. 전압 상승은 이제 어떤 회로의 소자를 이동할 때 이 마이너스 극이 붙은 쪽에서 플러스 극이 붙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전압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V만큼 전압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그냥 극성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가 붙냐 안 붙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느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체적인 값은 중요하지가 않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상승,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강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전압 강화, 전압 상승. 요거는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재는 없는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했고 전압했으니까 이제 전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그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이제 일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회로 이론에서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일반 물리에서도
그 영어권에서는 전부 그냥 뭐 우리는 이제 국어에서는 일률, 전력 따로 부르지만 그 영어권에서는 그냥 일률도 파워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단위 시간당 이제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률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이제 T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식 조작을 해서 요 dW를 전화량 dQ로 나누어 주고 그다음 식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요 분자에다 dQ를 곱해주면은 좌변 우변의 식이 같죠. 그럼 이제 dQ분의 dW는 아까 전압의 정의였고 dT분의 dQ는 전류의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률이라고 하는 정의로부터 P = VI라고 하는 이런 그 식이 얻어집니다. 이거 유도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VIP에 대해서 다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제 관습 전류인데요. 요거 가끔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그냥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전류를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이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다고 하면 이 플러스 극 쪽에서 플러스 입자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게 기존의 이해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또 직관에도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또 일부 사람들은 어떤 다른 실험적인 증거를 이제 이유로 내세워서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마이너스 극에서 마이너스 입자가 흘러나와서 이게 플러스로 가도 이게 똑같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의견 대립이 있다가 이게 이제 전자가 발견되고 하면서 또 홀 효과인가요? 그게 생기면서 이게 직관과 다르게 실제 마이너스 극에서 이 전자가 흘러나와서 흐른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정기적인 현상은 그냥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생각을 두 번은 꼬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지만 그냥 회로 이론에서는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플러스 극에서 요 플러스 전하가 나와서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우리가 말하는 전류는 이제 관습 전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법도 아니고 왜 회로에 간섭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실제로 이거 관습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첫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8페이지에 나오는 수동부호 규정.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물리에서는 이 수동부호 규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뭐 접해보시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취급이 되었는데요. 이 회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첫 단계에서 이제 개념 익히실 때는 이걸 좀 잘해 두셔야지 좀 혼동을 막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동부호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쓰면 이겁니다. 이게 패시브 사인 컨벤션. 그래서 이제 수동부호 규정 또는 수동부호 뭐 규약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소자가 있을 때 이 전압의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극하고 전류의 방향 이걸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 전압의 극성과 전류 방향을 이제 부여하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회로의 소자는 단자가 두 개가 있죠. 뭐 여기서는 이제 A, B 단자가 있는데 그럼 전압 극성을 부여하는 거는 이 A를 플러스 A를 마이너스로 하는 거 두 가지. 또 전류 방향도 A에서 B로 흐르거나 B에서 A로 흐르거나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단자가 두 개짜리인 소자에 전압 전류 극성을 부여하는 전압 전류의 극성과 방향을 부여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서로 이게 뭐가 구애받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네 개의 어떤 표시를 이제 다시 이제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일단 전압 극성이 주어졌을 때 이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크게 전류가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게 빨간색 잘 안 보이죠? 흰 걸로 쓰겠습니다.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수도 있고 전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이게 A 단자냐 B 단자냐 단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전압의 극성이 주어졌을 때 이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고 또 네 번째 것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두 개는 이 전압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 경우를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첫 번째하고 네 번째처럼 이 전류가 이 전압의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도록 표시한 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수동부호 규정에 부합하는 전압 전류 표시라고 합니다. 수동부호 규정에 맞는 전압 전류 표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맞다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회로에서는 뭐 그런 긍정 부정의 의미는 없고 그냥 여기에 맞냐 아니냐 그냥 뭐 0, 1 이 개념으로 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게 더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전압 상승, 전압 강화 측면에서 보면요.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전압이 이제 낮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즉 전압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이것을 이제 수동부 규정에 따른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압 강화가 되도록 전압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부 규정이 왜 중요하냐? 이게 사실 수동부 규정에 관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수동부호 규정은 이 전력이 이제 공급하는 전력이냐 흡수하는 전력이냐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 판단할 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 어떤 소자에 5V가 걸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2A가 흐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렇게 2A가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 다 전력을 계산을 해보면 둘 다 10W씩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제 회로에서는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 값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 해당 소자가 이만큼의 전력을 흡수하는지 아니면 만들어내는지 그거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판단하려면 지금 전압전류 표시가 수동부호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왼쪽 거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수동부호 규정에 맞는 거죠. 근데 오른쪽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수동부호 규정에 어긋나는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10W라고 하더라도 수동부호 규정에 맞게 표시가 된 경우는 이 10W를 이 해당 소자가 흡수하는 전력이 되고 이 경우는 이 10W의 전력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발생하는 전력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돈을 얘한테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전력을 만들어내니까 돈을 줘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시키는 전압전류에 대해서 만약 전력이 음수다. 음수인 경우는 그 음수값을 갖는 전력을 흡수하는 거니까 그 음수 마이너스 기호를 빼면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을 흡수하냐 공급하냐는 거는 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는지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값이 양수냐 음수냐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일단 요거 판단할 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RLC 소자, 즉 저항 코일 축전기, 이 전압전류 관계식이 있죠. 아마 일반 물리에서도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는 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RLC 소자의 전압전류식은 이 각 소자의 전압전류가 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마 일반 물리에서는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저항이 있고 전압 V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V 이꼴 RI가 성립하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반 물리의 경우는 이 V 이꼴 RI가 성립하려면 뭐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V 이꼴 RI가 성립하려면 이 저항의 전압 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을 먼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V가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수동부호 규정에 맞게 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V 이꼴 RI는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부호 규정에 어긋나니까 얘는 안 되고 전류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수동부호 규정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얘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얘뿐만 아니라 이제 코일의 경우에 V는 L dT분의 DI 또 축전기의 경우에 I는 C dT분의 dV 이것도 전부 다 이 VI가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이제 그 전압 전류가 이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여기 교재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V는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여 가지고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음의 법칙을 쓰려면은 먼저 전류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 전류에 마이너스를 붙이든지 아니면 전류는 방향을 그냥 놔두고 전압 극성을 바꿔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든지 해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하고 전류 방향이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V 이꼴 RI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요 그림에 따르면 V는 R 곱하기 마이너스 I가 되고 이 식에 따르면 마이너스 V는 R 곱하기 I가 돼서 뭐 결국 어떻게 되는 두 식이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마 2장 들어가서 이제 회로해석법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를 좀 풀어보고 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인데요. 이거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회로도가 있고 이제 각 소자의 전압 전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수동부호 규정에 맞게 표시가 된 거. 그다음 두 번째가 이 중에서 회로에서 실제 발생하는 전력이 얼마냐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이 A, B, C, D 네 소자 중에서 전압 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에 맞게 표시된 거 고르라는 건데요. 자, 먼저 A 소자를 보시면은 이제 IA가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니까 요 A는 이제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합니다. 근데 B는 아니죠,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아니고 이제 C도 아니고 또 D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압 전류가 수동부호 규정에 맞게 표시가 된 거는 A하고 D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회로에서 이제 실제 발생되는 전력을 구하라는 건데, 자, 수동부호 규정을 만족할 때는 그 전력 P = VI의 결과가 해당 소자가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수동부호 규정에 어긋나는 표현은 이게 이제 그 전력을 발생하는 거죠.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A 소자를 보시면 전력은 마이너스 20W. B 소자를 보시면은 3W. C 소자는 마이너스 8W. D 소자는 15W가 됩니다. 자, 일단 수동부호 규정에 의해서 마이너스 20W 흡수, 3W 발생, 또는 공급, 마이너스 8W 발생, 또 15W 흡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이제 실제 플러스가 되도록 해서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W를 흡수한다는 거는 20W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마이너스 8W를 발생한다는 거는 플러스 8W를 외부로부터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흡수하는 거 빼고 이제 발생한 게 3W, 20W가 되니까 그 주어진 문제에서 답은 20 플러스 3 해서 23W. 요만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력 보존에 의해서 이제 흡수하는 거는 8 플러스 15 이렇게 돼서 결국 흡수 전력하고 발생 전력이 이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전력 보존 법칙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뒷부분에 이제 그 10페이지 이상적인 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